최애가 유비였다가 조조였다가 손권이었다가 순환을 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조비가 최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옹호적 시각으로 조비를 다뤄보겠습니다. 조비는 사이코패스, 인간 쓰레기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상당히 저해되어 왔습니다. 윗바들도 조비의 능력을 옹호하지 인간성을 옹호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조비 미화로 논란이 있었던 삼국전투기조차 재능은 매우 뛰어나지만 그릇 자체가 크지는 않다? 라고 평하며 조비의 좁은 도량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조비가 속이 좁고 뒤끝이 길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법은 없고 조비가 저러한 인간상으로 성장하게 되는 배경과 환경은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이 배경과 환경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조비는 마냥 사이코패스, 인간 쓰레기 같은 증오 어린 멸칭으로 비하될 인물은 아닙니다. 진지하게 저는 조비가 열받는다는 이유로 비무장 민간인 수만을 학살한 조조보다는 인간성이 월등히 훌륭했다고 보고 유비와 비교해도 그렇게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조가 완성해서 일생일대의 병신짓을 하는 바람에 아무 결격 사유도 없었던 적장자 조항이 허무하게 죽었죠. 이 때문에 정실, 정부인이랑도 파탄이 났는데 조조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부인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을 가장 후회했습니다. 전희의 죽음을 더 슬퍼했다는 것은 연희의 창작이고 실제로 조조에게 조왕의 죽음과 정부인의 손절보다 거대한 상처와 회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조조에게 있어 이 사건은 평생 조조의 정신 한 구석에 내재되어 있던 트라우마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100% 자기가 갯벌짓하다 일어난 사단이었으니 더더욱. 아무튼 정부인과의 재결합에 실패한 조조는 측실이었던 변부인을 새로운 정실로 삼습니다. 변부인 슬하에는 조비, 조창, 조식, 조웅 네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조조가 얼떨결에 적장자 포지션까지 올라오게 된 조비를 후계로 삼는 것이 영 안 이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비 입장에서는 큰 형이 요절하고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가출해서 꽁으로 기회가 생긴 셈인데 이게 조조 입장에서는 원래 먹을 놈이 아니었는데 내 개삽질 때문에 꽁으로 거저먹게 된 놈으로 비춰진 거죠. 조조는 자신의 개삽질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과오가 곧 기회가 되어버린 조비에 대한 안이꼬움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장남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었던 조비가 꽁으로 거저먹게 되는 상황을 기피하게 된 조조는 점차 다른 아들들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죠. 손권편에서 언급했던 주니어 콤플렉스가 발생한 겁니다. 조비에게 이미 안이꼬운 시선이 탑재된 상태였는데 이놈이 하필 딱 보니까 효성은 조왕보다 못하고 군제는 조창보다 못하고 문제는 조식보다 못하고 인품은 조충보다 못한 거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조비도 기록을 보면 상당히 다재다능했지만 하필 다른 아들들이 각 분야에서 1등을 찍고 있으니 다재다능할지언정 능력치 하나하나가 1등은 아니었던, 즉 상대적으로 작은 육각형 이었던 조비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장제 처 겁탈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랫도리 간수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을 텐데 조조는 자신의 개삽질 때문에 원래는 자격이 없던 놈이 꽁으로 거저먹게 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존심의 상처와 정부인에 대한 죄책감까지 맞물리면서 더더욱 자격을 갖춘 아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주니어 콤플렉스의 폭발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군제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조창한테 제발 글 공부도 하라고 잔소리하면서 기대를 걸었지만 이놈이 곽거병을 롤모델로 삼는 천생태토남의 모든 스탯을 무쪽에 찍은 근육내였던 거죠. 그래서 조창한테는 그냥 조인 삼촌이나 잘 보고 배우라 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조식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이게 방식이 좀 잘못됐었어요. 동작대에서 시 한 수 잘 지었다고 뜬금없이 평온 후 자귀를 내렸는데 그동안 10살 때부터 자기 따라 종군하면서 군공 쌓고 자기 받을 자격을 갖췄던 것은 다름 아닌 조비였거든요. 즉 대놓고 차별 대우한 겁니다. 또 자신에게는 없던 인덕을 갖춘 데다 엄청나게 총명하기까지 한 조충을 총애했는데 얘는 불운하게 요절해버렸죠. 이에 주니어 콤플렉스가 더더욱 폭발한 조조는 아예 대놓고 조비한테 아버지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도 이 말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적장자 포지션은 조비였고 조비도 등극 후에 조충이 살아있었다면 자기는 황제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회한 것을 보면 명백하게 조비를 저격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조는 끝까지 조비한테 넘겨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너무 확고해진 주니어 콤플렉스와 더불어 본래 적장자가 아니었던 조비가 이대로 후계자가 된다면
적장자를 허무하게 날린 조조 자신의 최대의 과오가 간접적으로 부각되는 셈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식한테 계속 기대를 걸고 아예 후계자 경쟁까지 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식마저 음주운전으로 천자만 다닐 수 있는 백마문을 돌파해버리는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나락을 가게 되었죠. 조창은 스스로 군주가 아닌 장수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고 조충은 포텐 터트리기도 전에 요절해버렸으며 최후의 보루였던 조식까지 음주운전으로 커리어를 말아먹은 겁니다. 여기다 가후마저 원소와 유표의 사례를 들며 조비의 세자 책봉을 지지하죠. 결국 조조는 조비를 세자로 책봉하게 되긴 하는데 여전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조비는 조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일단 조조는 세자 책봉 이후에도 조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북진하면서 양번이 위험해지자 조식에게 칠군을 맡겨 조인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커리어가 망가진 조식에게 군공으로 일을 만회하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려 한 거죠. 하지만 조식은 이때조차도 만취 상태였어서 이 명령마저 받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금이 대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위시춘추에는 조비가 일부러 조식에게 술을 먹여서 일을 방해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어찌됐건 조식은 이 일로 정치 커리어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더 이상 조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해진 조조는 결국 가장 주기 싫었던 조비한테 울며 겨자먹기로 후계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조조가 황제가 되지 않은 이후에는 말년에 이런 후계 관련 안 입고 온 감정도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조왕한테 할 말이 없다고 한 것도 그렇고요. 조왕이 죽은 것은 197년, 조비가 세자에 책봉된 것은 217년입니다. 즉 조비는 20년 동안 이 짓거리들을 감내해야 했던 겁니다. 사도세자가 정신병 걸려서 내시랑 나인들 죽이고 다니던 때가 영조한테 핍박받은 지 7년 후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핍박의 수준이야 사도가 더 가혹했지만 조비는 더 오랜 기간 핍박을 견뎌야 했다는 점에서 마냥 사도보다 상황이 나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사도는 일찌감치 세자로 책봉되고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조와 갈등이 터진 건데 조비는 세자 책봉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더 이 악물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조조 원정 나갈 때 했던 눈물쇼도 이런 차원이고요. 조비가 세자 책봉 후에 신비를 껴안고 기뻐했던 것은 20년에 달하는 울분과 스트레스를 한 번에 푸는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온갖 핍박과 차별 대우를 받고 부자 갈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조비가 조조 장례식을 날림처리하고 고향에 가서 잔치를 벌였던 폐륜행각은 마냥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정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조비도 조조한테 좋은 감정이 전혀 없었던 것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조조와 조비의 관계의 실상은 냉혹하고 권위적인 아버지와 예민하고 감성적인 아들이라는 한마디로 부자지간 상성이 최악 중에 최악인 케이스였습니다. 여기다 차별 대우까지 심했으니 마블의 오딘, 로키의 관계랑 비슷하달까요? 물론 이 둘은 최후의 순간에 화해를 하지만요. 감수성이 매우 섬세했던 조비는 조조의 심리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큰 형이 죽어서 나한테 이러는 거구나.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당장 조왕이 죽는 그 현장에 조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수를 볼 때마다 내 형을 죽여놓고 잘도 돌아다니네 라고 꼽을 준 것은 조왕의 죽음이 조비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소 10살 이상 차이나고 잘 따랐던 큰 형이 죽는 것을 고작 10살 때 목격했으니까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요. 하지만 이건 조조에 대한 간접적인 반항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조왕을 죽게 만든 원흉은 장수가 아니라 조조잖아요. 조조가 이미 옛 원한을 잊고 받아들였는데 조비가 지속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당시 사건이 꾸준히 상기되도록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조비가 공개석상에서 장수를 갈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조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조가 조비를 제지하지 않은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부자지간의 심리전이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진짜로 장수가 안 입고 와서 방조했을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의 인물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은 이러이러한 능력을 지녔으니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인물이 항상 합리적으로만 행동했을 것이라는 영웅주의적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인물의 입장에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느껴졌을 감정선의 변화와 감수성의 수용 상태를 생각해보는 과정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들도 결국은 감정을 지닌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조조의 뒤를 이어 위왕이 되고 곧바로 제위에 등극하며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은 조비는 자신이 원한을 담아둔 상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집요하게 보복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비가 속이 좁고 옹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비 입장에서의 심리를 살펴보면 이해가 전혀 안 가진 않습니다. 조비는 10살 때부터 20여 년간 아버지에게 노골적인 핍박과 차별을 당하고 숨막히는 심리전과 정치 싸움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후계자 자리가 물 건너가고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도 불확실해지니 조비는 정말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 했죠. 그런데 이제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으니 더 이상 예전처럼 피말리는 생존 원리를 고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20년간 여러 차례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만 했던 조비는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었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감정적 성숙도의 성장이 10살일 때의 상태 그대로 20년간 멈춰 있다가 30살이 넘어서야 다시 시작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20년 동안의 핍박으로 종양처럼 자라나 있던 조비는 성숙한 감정을 소유할 수가 없는 애어른이 된 상태로 몸집만 커져버렸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비에게는 해방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10살일 때 성장이 멈춰버렸었던 미성숙한 감정을 그대로 소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비는 자신이 20년간 아버지에게 핍박과 차별을 받는 매 순간마다 자신을 거슬리게 했던 놈들,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놈들을 모두 찾아내 보복합니다. 물론 우금처럼 그냥 꼴보기 싫다고 조리돌림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 조비의 심리를 세밀하게 파악해보자면 이는 아버지에게 20년 동안 받아온 스트레스와 울분을 푸는 단기 이벤트의 일환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화풀이죠. 결코 이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열댓 명 정도에게 보복했던 조비가 꼴받아서 무고한 비무장 민간인 수만을 화풀이로 학살한 조조보다 인간성이 뒤떨어질까요? 조비는 적어도 자신을 적대하거나 거슬리게 하지만 않는다면 이유 없이 만행을 저지르는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적대하거나 거슬리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가혹하게 대했지만 자신을 도와주거나 친근한 사람들에겐 한없이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었죠. 자신의 후계자 선정을 도와준 가후에게는 태위직을 내리면서 아주 극진하게 대우했고 일식을 이유로 가후 탄핵 상소가 올라왔을 때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군주를 견책해야지 어찌 신하에게 허물을 돌리겠느냐며 가후를 두둔했죠. 옥새를 찾는 조창에게 딴 생각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한 가규 역시 훗날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조비가 직접 그의 공적과 덕행을 거론하면서 죄를 사면시켜줬습니다. 자신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파해주고 다닌 환계에게는 상서령직을 내리면서 후대했고 환계가 병에 걸렸을 땐 직접 찾아가 태자의 후견인으로 삼고 싶으니 어서 건강을 회복하라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엔 매우 슬퍼했다고 하죠. 또한 자신과 자주 토론을 하면서 친밀해진 설아가 낡은 옷을 입고 다니자 이를 애석해하며 자신의 윗도리를 벗어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굵직한 전공을 세운 장류에게는 천자의 옷과 음식까지 내리면서 매우 극진히 후대했고 장패 같은 숙장들, 황권이나 맹달 같은 투항자들도 엄청나게 잘 챙겨줬습니다. 즉, 조비는 자신이 친애하거나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들에겐 그 이상으로 보답해주고 자신이 증오하거나 자신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에겐 그 이상으로 보복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은혜도 배로 갚고 원한도 배로 갚는 성격이었죠. 촉한에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면 조비는 법정과 심리적인 원리가 상당히 비슷한 인간상입니다. 법정도 권력 잡고 나서 조비랑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조비는 인간성 비난이 극심하고 법정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조비는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했는지 세세하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법정은 방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은혜나 눈 흘긴 사소한 원한이나 되갚지 않는 법이 없었고 자신을 헐어 상하게 한 자 몇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오히려 법정이 조비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조비가 아무리 그래도 눈 흘겼다고 복수한 적은 없잖아요. 사실 이런 NF 유형들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세밀한 감정선의 변화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행동원리 자체는 비슷한데 결국 어떤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 평판이 갈리는 겁니다. 이거 제 MBTI 검사 결과입니다. ENFJ가 나오는데 조비랑 행동원리가 매우 비슷해요. ENFJ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망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선악의 구분이 매우 확실해서 내 적에겐 극도로 가혹하고 내 편에겐 간쓸게 다 빼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고 이성보다 감성을 중시하고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고 눈치 없이 바른 말만 하는 강직한 사람들과 상성이 안 좋고 비판에 민감하고 지나치게 동정심이 많고 대충 이 정도가 ENFJ들의 특징인데 이거 전부 조비입니다.
특히 동정심 부분이요. 원정 나갔던 전사자들 유해 못 돌아오는 게 비통하다며 병사들 유해 보관해서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제사까지 지원해주자는 병영복지를 마련한 것이 조비였고, 죽기 1년 전에도 민가를 시찰하다가 가난한 백성들이 보이자 다이렉트로 공물을 나눠준 것도 조비였습니다. 자기보다 29살이나 어린 막내 동생 조간이 자신을 할아버지라 부르자 난 네 형이라고 정정해주고는 3살의 모친을 잃고 5살의 부친까지 잃은 막내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이건 사페와는 정반대의 감수성입니다. 우선 조비가 권력을 잡기 전에 저지른 만행으로는 왕충이 식인을 했다고 조리돌림을 한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거 20대 시절입니다. 장수 갈고서 죽인 것도 20대 시절이죠. 참고로 도구한테 로비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빡 돌아서 채찍 200대 갈기 곱해 죽인 유비가 당시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비가 세자에 책봉된 시점이 31살, 황제가 된 시점이 33살입니다. 조비 망나니 짓의 대부분은 20, 30대 초중반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조비가 40을 못 채우고 요절했는데 당대 기준으로는 마냥 젊었다고 볼 수는 없어도 당대 평균 수명보다도 단명했던 것은 맞습니다. 즉 조비에겐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원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거기다 앞서 말했듯 20년 동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나이에 걸맞는 성숙한 감정 상태를 갖출 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딱 조비가 죽던 나이대쯤에 유비가 조조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죠. 이때 유비가 농사꾼 코스프레하면서 하인이랑 같이 팔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하인이 제대로 손질 못하니까 빠따로 두들겨 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파 손질 좀 못한다고 두드려 패는 게 좀 짜치지 않나요? 유비조차도 자기 안 만나준다고 도구를 패 죽였던 20대 후반 시절의 폭력적인 인간성이 30대 후반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는데 조비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유비는 입촉하는 50대 시절에도 백성들 인질로 잡아놓고 술파티 벌이던 완전히 생조폭이었습니다. 송고는 어떻고요? 황제가 된 40대 후반에 장소가 자기를 축하하러 오자 적벽대의 서운함을 여태 담아뒀다가 다짜고짜 적벽대 내가 당신 말 들었으면 지금쯤 거렁뱅이 신세 아니었겠음 이러면서 꼽을 줬습니다. 장소는 차마 말 꺼내기도 전에 꼽을 먹으니 쪽팔려서 그 자리에 엎드렸다고 하죠. 50대 시절에는 장소가 출근을 안 하자 빡 돌아서 장소집 문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에 당시 70대였던 장소도 삐쳐서 똑같이 문을 흙으로 덮어버렸죠. 이후에 손고는 이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장소가 단단히 삐쳐서 여전히 집에서 안 나오자 손곤도 또 삐쳐서 장소집에 불을 찔러버립니다. 이 두 인간도 50살, 70살 먹고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이 정도로 나이값 못하는 인간들도 있었는데 조비는 이보다도 훨씬 어린 인격적인 무게감을 지니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20, 30대 시절에 저질렀던 망나니 짓들이 지나칠 정도로 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철없는 젊은 시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비는 자신의 이런 흑역사들을 철없는 젊은 시절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도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젊을 때 망나니, 찌질이로 살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고 덕성을 쌓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오히려 조비가 보여준 동정심 넘치는 기록들, 전사자 유해 송환 및 제사 지원 같은 병사복지 마련, 아끼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비로운 모습, 신하들에게는 가혹했어도 백성들에게만큼은 여러 차례 구휼과 선정을 펼치며 그 어떠한 애도 없이 오로지 덕만을 쌓아온 면모를 봤을 때 조비는 만일 치세가 더 길었다면 성군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포텐셜을 갖추고 있었다고 감히 평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비는 비무장 민간인 수만을 화풀이로 사륙했던 아버지보다는 명백히 양호한 인간성이었고 생조폭 깡패두목 습성을 못 버렸던 유비, 술 취하면 조비보다도 더한 개가 되었던 손권보다 마냥 인간성이 나빴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모로 옹졸할 땐 한없이 옹졸하고 관대할 땐 한없이 관대했던 어찌 보면 삼국지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인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우리 조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